환율이 올라가면은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수출 대기업의 주가가 오르는데 수출 대기업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자산가가 더 많이 갖고 있겠죠. 달러 자산도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달러 환율이 뛰었었을 때는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서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달러 자산이 많이 보유하지 못하면 물가 상승이라는 부메랑만 얻어맞게 되는 그 케이스죠. 예, 오건영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출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부의 갈림길. 아, 네. 예, 언제 나온 거예요? 이제 저기 6월 달에 출간이 됐고요. 6월 10일 날 출간을 했는데요. 최근에 마켓 상황하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갈림길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개의 갈림길 만나잖아요. 그 갈림길들이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갈까, 어느 직업을 택할까, 어느 전공을 택할까, 이런 게 하나하나 갈림길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들어가서는 몰라요. 이게 제대로 갔는지. 1년 지나니까 B로 갈 걸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전 A로 갔는데. 근데 10년, 20년 지나면 A로 가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의 갈림길이라는 것도 어느 한순간의 선택이 10년, 20년을 돌아보니까 되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코스피 지수가 2200이었거든요. 그때 일본 니케이가 7000이었어요. 일본은 지금 7만입니다. 10배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그럼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갈림길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2012년에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돼요. 대규모 엔화 살포였죠. 그게 이제 일본 주식시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옛날로 돌아가서 그거 할 걸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10년 후에 지금의 2026년을 돌아보면 그때의 어떤 갈림길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10년 후에 지금을 돌아봤을 때.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트럼프 2.0이 굉장히 많은 갈림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갈림길 중에는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환율이나 이런 얘기들도 있겠지만 중동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양극화의 이슈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됐죠. 그리고 그래서 연준의 개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AI 혁명,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미국 일극주의 있잖아요. 요 5가지 정도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되게 투자에 있어서의 중요한 갈림길이 되지 않나 싶어서 부의 갈림길이라는 책으로 해서 그 5가지 갈림길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갈림길이라는 개념 자체가 약간 장기적인 성격이 내재된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저는 일단 환율도 좀 갈림길에 있다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반도체는 400억 달러. 엄청나죠. 네. 근데 원달러 환율은 지금 1552 정도 돼요. 네. 근데 달러 많이 벌어왔으면 환율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수출액으로 얘기할 때 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수출로 보는 것도 있지만 경상수지나 무역수지로 보는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수출도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걸로도 답이 안 나오는 게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어마어마해요. 원래 1000억 달러 정도 연간으로 1000억 달러 나면 잘한 거거든요. 지금 4개월 만에 1000억 달러를 넘겼어요. 그럼 연간으로 3000억 달러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려서 작년에 누가 옆에서 저한테 내년에 경상수지 흑자 3000억 달러 날 수 있어. 그럼 웃었을 거예요. 데이터 본 적이나 있냐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A 플러스 받을 수 있는 1000억 달러의 3배를 4개월 만에 하잖아요. 그냥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가 그럼 그렇게 많은 달러가 들어오는데 왜 이래?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저희 같은 사람들도 설명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투자가 있어요. 근데 저는 서학개미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서학개미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꽤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얘기해요. 관세 때릴 거라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관세 안 때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이오 기업도 시작해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기업들도 설비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6월 18일 날 아마 동아일보에서도 다루셨을 거예요. 한미 전략투자공사 출범했잖아요. 그게 3,500억 달러가 나가는 것에 대한 이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속도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가계 기업 정부라는 우리 경제의 3주체가 다 해외 투자를 늘릴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하고는 달라진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에서 자금이 들어오지만 결국에는 자본 계정에서 투자 계정에서 해외로 자금이 나간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해외 투자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거, 요거 하나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을 하고 있다 이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동안 못 올랐는데 너무 큰 폭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오니까 이거를 갖다가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한도를 넘잖아요. 한도를 넘는 순간 이게 계속해서 싹을 잘라줘야 되거든요. 수술 쳐줘야 되거든요. 그럼 수술 쳐주게 되면은 주식을 팔고 그렇게 받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환율이 뛴다. 이것도 과거에는 우리가 만나기 힘들었던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전 이게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건 뇌피셜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셔도 할 말은 없지만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저는 이제 요즘 그 대중들을 만나서 세미나를 하다 보면 여쭤봐요. 1,400원이라는 환율은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1,400원이면 느낌이 어떠세요, 기자님? 높은가요, 낮은가요?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수치가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과학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깊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느끼기에 높아요. 이제 이런 느낌으로만 그냥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좀 높다는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예,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네, 생각은 그렇죠. 들어요. 예. 참고로 작년에 1,400원은 어떤가 여쭤보면 미쳤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환율이라고. 2년 전에는요. 1,300원도 너무 높다고 했어요. 3년 전에는 1,200원 넘으면 큰일 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2022년도부터 환율이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했었던 1,200원을 넘어선 지 벌써 4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목발을 오래 짚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지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고환율이 유노멀, 고착화되는 상황에 처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죠. 기자님께서 마음속으로 1,400원은 과하지만 1,300원은 괜찮아. 1,330원 정도가 적정 환율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1,300원까지 환율이 내려오면 사겠죠. 왜냐하면 싸니까. 1,430원이 적정 환율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400원까지 내려오면 사겠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적정 환율이 올라올 것 같지 않으세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정 레벨 밑으로, 그 레벨 밑으로만 내려오면 바로 사면서 들어오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 대비 환율의 바닥이 점점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심리적인 요인하고 맞물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종종 말씀드렸던 게 물가의 고착화,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고환율의 고착화에 대해서도 정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자체가 환율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야. 더 올라갈 것 같아. 여기서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떨어지는 룸은 크지 않은데 올라갈 룸만 남아있다고 하면 달러를 굳이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도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이 엔화가 약세예요. 물론 우리보단 덜하지만 대만 달러도 약세거든요. 중동 전쟁 이후에 제조업 수출 국가들이 좀 통화가 약세예요. 에너지가 없는 국가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통화 약세 기조에 있는데 글로벌한 요인도 당연히 같이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반도체 기업들만 좋잖아요. 네. 나머지 기업들이나 일반 가게들은 사실 환율 이렇게 오르면 힘들어요. 당연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환율이 올라간 상태가 고착화가 됐었을 때는 수출 기업은 좋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록적인 수출을 하면서 기록적인 수익을 내고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수출하시는 거 없으시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만나는 건 내수 소비 경제를 만나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뛰어요. 그러면은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내수 수입에는 되게 힘든 문제예요.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가 닥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걸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환율이 장기화됐을 때는 수출에서는 성장이 나올 수 있지만 내수 경제에서는 고물가 고금리를 만나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장기화됐었을 때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고환율이 고착화된다는 게 우리 경제에 과연 좋기만 한 건가? 이게 양면성이 있지만 어느 한쪽이 계속 안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환율 자체가 너무 높은 수준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장님이 책에서도 K자 경제 언급을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네네. 진짜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K자 경제에서는 결국에는 상단에는 수출 대기업이 있을 거고 자산가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하단에는 서민 경제와 내수 경제가 있겠죠. 환율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수출 대기업한테는 좋을 수 있죠.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그럼 수출 대기업의 주가가 오르는데 수출 대기업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자산가가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그리고 달러 자산도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달러 환율이 뛰었었을 때는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달러 자산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서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달러 자산이 많이 보유하지 못하면 물가 상승이라는 이제 부메랑만 얻어맞게 되는 그 케이스죠. 그러면 이 환율의 상승이라는 게 다른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의 고착화 이쪽으로도 좀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느 한쪽 방향으로 너무 매크로가 쏠려가는 거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 같은데 그렇죠. 어제 근데 노무라 증권이 네네. 9월 말까지 원달러 환율이 16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했어요. 네네. 정말 1600도 넘을 수 있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요 1,400원대 후반에서 있을 때도 저한테도 많이 질문하셨던 게 1,500 넘을 수 있냐 이 질문하셨고요. 1,300 후반에서는 1,400 넘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단기 환율은요 귀신도 몰라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긁고 온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위를 훅 긁고 올 수는 있죠. 확 이렇게 긁고 내려오는 그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도 9,000 위로 긁고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위를 갖다가 얼마든지 터치는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잠깐 찍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레벨로 꾸준히 밀려 올라오는 거 있죠. 참고로 2022년도에는 1,450원까지 환율이 올라갔다가 그 1,400원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2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긁고 온 케이스가 되죠. 근데 지금은 1,400원이라는 환율에 오래 머무르면서 이게 어느 정도는 사람들의 적응을 하는 시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00원을 잠깐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하고 1,600원 레벨 위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자로 만약 가려면 지금보다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보다 본격적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이 1,550원대 환율에서 당국에서도 강한 의지를 좀 불태우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가 너무너무 세지는 것들 있죠. 특정 국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엔화라든지 원화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있죠, 환율이. 이거는 이들 국가들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별로 달가울 일은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엔화 약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엔 약세가 일본의 물가를 끌어올려요. 일본의 물가를 끌어올리면 일본이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 금리가 딸려 올라가요.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 금리를 밀어 올리거든요. 그럼 미국이 금리를 내려줘야지 부채 부담이 줄어들 텐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에 가가지고 금리 올리라고 물가 잡으라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엔 약세에 대해서도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미일 간의 이런 공조 체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레벨까지 또 한 레벨 완전히 또 올라올 때까지는 조금 험로가 예상이 된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화 가치 말씀 주셔서 살짝 보니까 달러당 162엔 정도여가지고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일본이 어쨌든 BOJ가 기준금리 올리겠다고 공표는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올리는데 어떤 식으로 올리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혼을 내도 이 상대가 좀 이렇게 겁을 먹게 혼을 내는 게 있고 이게 되게 좀 힘없이 혼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지 마, 나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막 몰아세우는 건 좀 다르죠. 근데 예를 들어 이거예요. 상대가 별로 혼낼 의중이 없는데 그냥 안 좋은 말 하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 거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요. 그럼 겁을 내야 되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에 금리 올리지만 혹여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시 금리 낮추거나 여러 가지로 도와줄 거고 금리 올라가는 거나 전전긍긍하고 있고 엔화가 약세가 되는 건 싫지만 그렇다고 강세도 싫고 이게 이렇게 말이 길어요. 말이 너무 길면 딱 느끼기에 뭐야? 이 느낌이죠. 금리를 올려도 그 부작용이 너무 두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 올리는 게 무섭지가 않죠. 올리더라도 언제든지 또 멈출 수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2년 전에 한번 금리 이악 물고 올리려고 하다가 엔켈이 청산되면서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그거 보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금리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무서운 마음을 갖고 있죠. 또 그런 일 벌어질까 봐. 그러면 시장은 알고 있죠. 눈치가 얼마나 빨라요. 별거 없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 카드가 사라지기만 하지 겁을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이거 이악 물고 한번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BOJ가 올리겠다고 공표는 했지만 그것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올리긴 하죠. 올리는데 이 비하인드 커브라고 해요. 뭐냐면 괜찮을 때만 올리거나 올린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걸 너무 걱정해서 혹시나 문제 생기면 해결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겁을 먹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 24년도에 엔켈이 터질 때는요. 어떻게 한 거냐면 금리 인상 한계가 없다. 얼마든지 올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되게 의지를 불태웠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이제 기시다 정권이었거든요. 기시다 총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신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일본은행에도 이제 물가는 잡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다카이치 행정부에서는 아직은 금리 인상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화 가치가 이렇게 약세인 게 원화 가치 약세에도 영향을 주나요?
어떤 로지컬리 연결되는 건 교과서적인 수준일 거예요. 근데 지금 제조업 국가들의 통화가 일제히 약세고 23년도부터는 N약세하고 원약세가 동조화되는 경향이 되게 커요. 원래는 우리나라가 중국 위안화하고 많이 연동했었는데 지금은 위안화하고 연동이 많이 풀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위안화가 제가 본 것 중에선 사상 최고치예요. 원래 작년 이맘때 제 기억에 180, 190 했거든요. 지금 위안화가 230원이에요. 근데 엔화랑은 비슷하게 움직이려고 해요. 최대한 930에서 60 사이에서 비슷비슷하게 움직여가고 있는데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의 수출 경합이라는 게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 N약세가 일어나면 우리가 불리해지잖아요. 그럼 그만큼 또 우리가 수출에서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면 원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교과서적인 논리인데 심리적인 부분하고 그런 로지컬 요인들이 좀 같이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들고 있는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통화 다변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그렇죠. 달러 자산 비중 늘려야 됩니까? 저는 22년도, 3년도부터 달러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없는 사람들은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보면은 너무 많이 늘리신 분들도 꽤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통화를 분산한다는 거지 반대 통화에 집중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적정한 수준에서의 분산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관점, 그 정도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영향으로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정책적 불확실성 커져서 네. 달러 가치가 예전만치 않을 거다라는 반론도 꽤 있어요. 네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봐요. 과거 대비해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많이 약해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면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달러 약세를 자극할 수 있어요. 이게 저도 오랫동안 봤는데 미국의 패권이라는 거, 달러의 패권이라는 게 대안이 존재하지 않으면 쉽게 사라질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글로벌 교역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교역을 하는데 나는 원화로 드릴 테니까 당신은 루피아로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뭔가 공통되는 통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달러화가 그 역할을 했던 거고, 그럼 만약 달러화의 힘이 저물게 되면 그 자리를 누군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과거에 파운드화가 사라졌을 때는 그 자리를 달러가 채워줬는데, 그럼 달러가 흔들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 위안화는 아직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달러에 비해서는. 그러면은 이 대안이 확립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느냐? 찾기가 어려워요. 찾기가 어려운 상태면은 아직은 달러가 약해진다, 강해진다 이걸 떠나서 달러의 패권이 흔들리거나 달러의 위상이 추락한다거나 이렇게 과하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위상이 추락할지언정 달러의 대체 불가능성 때문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베센트잖아요. 베센트가 그 말을 해요. 자신들은 강달러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달러라는 게 우리 모니터에 보는 그 환율이 아니다. 달러를 탄탄하게 쓸 수 있는 저변이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달러를 결국에 쓸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의 강달러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달러보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금은 사실 지금 온스당 4,000달러 네네, 하회하고 있어요. 그렇죠. 달러는 각광받는데 금은 왜 떨어지는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반대편에 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이화폐의 대표가 달러면 실물화폐의 대표가 금이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종이화폐는 이익을 봐요. 그죠? 그 금리를 올리게 되면 종이화폐의 매력이 높아지잖아요. 금은 이자를 안 줘요.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중동 전쟁은 금에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중동에서 나는 전쟁은 물가를 끌어올리고 물가를 끌어올리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리더라던 미국이 금리 인상으로 전환하잖아요. 지금 적어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부풀어 올랐던 금 가격이 그게 아니네 하면은 아무래도 고전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우려, 이게 금 가격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값은 다시 반등은 당분간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기노업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노업에서 보신다는 건 뭐냐면 올해 말까지만 금 사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올해 보잖아요. 그럼 금리는 계속 올라가기만 할까요? 아니면 내려올 때도 있을까요? 금리는 순환하지 않습니까? 계속 오르기만 하면 지금 50%는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금리는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잖아요. 그럼 내리막길도 있겠죠, 금리에. 그건 또 금에는 또 긍정적인 시기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걸 나누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의 갈림길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지정학적 네네. 분쟁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종정 기대감 커졌고 그래서 국제유가가 거의
전쟁 발발 직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 조금 완화되는 거 아닌가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가가 올랐죠. 유가가 오른 상태면은 이 유가가 당연히 우리 주유소에서는 바로 그 가격을 만나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옷과 같은 석유화학 제품들 있잖아요. 이쪽으로 전이돼 가려면 당연히 시차가 걸리겠죠. 그럼 중동 전쟁이 언제 완전히 끝날지 유가가 언제 완전히 정상화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도 에코라고 해서 메아리처럼 그 영향이 시차를 두고서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국 중앙은행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전히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시차를 두고서 이게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 두 번째는 중동에서 호르무즈가 막히는 걸 봤지 않습니까? 이라는 호르무즈를 막아봤더니 이게 먹힌다는 걸 안 거예요. 또 막을 수 있겠죠. 전 세계 초크포인트가 호르무즈만 있는 게 아니죠. 몇 군데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도 그런 게 하나의 교섭의 레버리지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공급망의 불안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공급망의 불안 요인이 된다면은 각국은 대체를 하기 위해서 나서겠죠. 뭔가 중동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원유를 갖다 조달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다변화를 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중동이 가장 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동이 아무리 싸더라도 이게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에너지 조달해야겠죠.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죠. 미국에서 에너지 조달하는데 문제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산 에너지는 중동산 에너지보다 비싸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미래에도 전쟁이 끝난 이후에라도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요인이 될 것 같고,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잔여 인플레이션을 길게 가져가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 단순하게 오늘이 7월 2일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에 시차를 두고 반영한다고 하셔서 10월 정도면 얼추 물가에 반영이 되고 얼추 이슈가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고. 그렇죠.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또 고착화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계감을 두고 봐야 됩니다. 물가라는 게 한번 그런 일상의 제품까지 끌어올려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같은 거 가격이 올라가면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요렇게 한번 좀 관점을 바꿔서 좀 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동 전쟁으로 전 세계가 물가 부담이 커졌고 그래서 이제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하겠다고 태세 전환했어요. 그러면 금리 올라가니까 달러 채권은 지금 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당장이야 금리가 올라가니까 달러 채권이 고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안 좋아. 근데 두 가지 관점이에요. 기존의 채권을 사는 사람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쉽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근데 새로 채권을 산 사람은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고금리에 사니까요. 그리고 낮은 가격에 사는 케이스가 되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 투자자에 안 좋아. 기존에 투자한 사람은 슬프겠죠. 근데 새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싸게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권 투자를 어느 관점에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기 채권을 하느냐 장기 채권을 하느냐 또 달라요. 장기 채권을 하면은 만약 금리가 올랐을 때 긴 기간 제가 샀던 낮은 금리에 긴 기간이 묶이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단기 채권은 금방 만기가 돌아오니까 언제든 갈아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간 금리로. 그래서 이게 또 단기채 투자자냐 장기채 투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장기채는 안 좋은 거잖아. 안 좋은 건 맞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물가가 높은 상황이 영원할까? 아니면은 지금처럼 경기가 좋고 AI 쪽으로 계속 투자가 쏠리는 상황이 영원할까? 언젠간 한 번 정도는 또 경기 침체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때는 또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당장은 적은 비중으로 보험을 가져가는 거죠. 보험처럼. 그 친구는 언제쯤 빛을 발하냐면 지금의 뜨거웠던 경기가 갑작스레 식어갈 때, 그럴 때는 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가 커지잖아요. 그럴 때 눈을 번쩍 뜨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채권 쪽에 투자하실 때는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험을 들어놓는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통화 정책의 갈림길에 놓인 중앙은행 얘기 좀 나눠볼게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취임할 때 5월 달이었죠. 연준 사옥 대신에 백악관에서 취임을 했대요. 이게 얼마 전에 타계한 앨런 그린스펀 이후로 처음이라던데 그렇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지인들이 취임식은 어떻게 되냐니까 제가 그 질문 받았을 때 그 연준에서 그냥 조용하게 진행해 이렇게 보통 다 답을 했었는데 보기 좋게 틀렸죠. 왜냐하면 이제 버냉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조용하게 이제 떠들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케빈 워시 때는 백악관으로 불러서 직접 연설도 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30분 정도 연설했던 것 같은데 트럼프가 한 25분 했고 케빈 워시가 한 5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상징하는 바는 뭘까? 첫 번째는 그린스펀 이후라고 했는데
케빈 워시나 트럼프나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은 그린스펀의 정책을 본받아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취지를 좀 살려놓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케빈 워시를 중심으로 해서 압박을 좀 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트럼프의 인사다라는 걸 갖다가 좀 보여주는 면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물론 그 취임식을 할 때 트럼프가 얘기해요. 독립적으로 하라고. 근데 다른 데서 이제 케빈 워시 없을 때는 이제 금리 내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보고 있는 시각이 케빈 워시가 어쨌든 트럼프의 그늘에서 아주 자유롭지는 못하겠구나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독립적으로 하라고 말한 건 빈말 아닌가요? 빈말일 수 있는데 그런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내 말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러면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고요.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주체가 미국에는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같이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아니다, 트럼프는 무조건 금리 내릴 거다, 그 말이 맞다면 작년에 파월을 잘랐겠죠. 근데 벨센트가 만류하니까 못 잘랐어요. 그리고 케빈 해시시라고 케빈 워시보다 더 친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심었겠죠. 못 심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트럼프하고 가깝다고. 그럼 시장이 오해하면 독립성 훼손 하면서 막 이제 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계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러서죠. 그런 건 일종의 타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막무가내로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런 큰 틀에서 약간의 전술적인 변화는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워시가 지난달 첫 FOMC에서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 한 차례 정도 전망하는데, 일단 점도표상에는 2번 인상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1번 올린다, 2번 올린다 보다도 그럼 이제 긴축이네 라는 생각보다도 이런 게 좀 있어요. 점도표를 보면 저도 조금 의외였던 게, 연내 한두 차례 인상한다는 때 찍은 건 맞거든요. 근데 내년에 내리는 걸로 해놨어요. 전 처음 봤는데, 보통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고 해서 꽤 오래 올려요. 내리면 2, 3년 내려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이 6월에 찍은 거거든요. 그러면 반년 올리고 그 다음에 내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은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얘기해요. 관세로 인해서, 내지는 전쟁으로 인해서, 내지는 AI 혁명을 위해서 설비 투자를 단기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물가가 오르는 국면이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물가가 단기로 오르지만 장기로 내릴 거잖아요. 단기로 오르는 물가에 대해서 비둘기들은 그럼 금리 올릴 필요 뭐 있냐고, 어차피 내려올 건데. 매판은 아니야, 그래도 단기로 오르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을 또 장기화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은 한번 부담을 줘야 돼. 이렇게 끼워주는 거죠. 그래서 눌러주려고 살짝. 그래서 그런 형태의 금리 인상, 그런 걸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케빈 워시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거죠. 당장은 물가가 높지만 결국엔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럼 그때 많이 내려주면 된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런 그림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전술적인 면하고 전체적인 큰 틀을 보는 면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 이거 긴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약간 기존의 금리 인상 사이클로 해석하는 거에는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내에 한 번 올리냐, 2번 올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빠르게 금리를 내리느냐를 봐야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 저는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한국은행도 신영성 총재 취임하고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사실상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하느니 바라보는 금리 인상의 기준은 성장이 탄탄하냐, 물가가 높냐, 그 다음에 환율이 높냐, 네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냐. 근데 지금 성장 탄탄하거든요. 물가도 꽤 높은 수준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지금 경기 남부 지역부터 해서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좀 동탄, 구리 이런 데도 이제 묶었더라고요. 토지거래 허가.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환율도 1,550원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대고 금리를 낮출 수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상 쪽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는 총재도 어느 정도 벌써 예고를 많이 했거든요. 이 정도 예고가 됐으면 굳이 명분 찾을 게 아니라 기다릴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7월의 인상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책 보면 K자 경제하에서 통화 정책은 긴축과 완화 중 한 방향만 가리킬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신현성 총재는 긴축을 택한 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잠깐 보시죠. 그러니까 K자의 상단은 금리 올려주고 K자의 하단은 금리 내려주고 이게 안 돼요. 재정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하는 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서민 경제는 차가우니까 서민 경제 보면 내려줘야 되고 수출 시장이나 이런 거 보면 뜨거우니까 그쪽 보면 금리 올려줘야 되거든요. 부동산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러면 올리면서 내릴 수가 있냐? 그건 불가능한 거죠. 어디는 올려주고 어디는 내려주고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올리고 한꺼번에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한쪽은 분명히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고환율이 고착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으면 서민 경제는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자회견 때 하는 총재의 그 질문이 들어가요. 그래도 금리가 올리면 서민 경제 힘들지 않겠냐? 그랬더니 하는 총재의 답변도 알고 있다. 당연히 서민 경제 힘든 건 맞는데 물가가 꽤 높은 수준을 오래 유지해가지고 가져오는 부작용보단 이렇게 이걸 해결하고 가는 게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의 답을 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답을 했다는 것으로만 미루어 봐도 일정 수준의 부작용을 감내하더라도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고환율에 대해서 경계감을 좀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단장님 책 읽고 이 문장이 좀 마음에 들어서 적어놨어요. 네. 전쟁이 끝날 때 우리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 어떤 포트폴리오 갖고 있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답을 다 적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챗GPT의 시대에는 질문을 얼마나 잘 던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전쟁이 언제 끝나? 라고 물어보면 챗GPT도 모르고 저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죠. 전쟁이 끝났을 때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단기적으로만 바라보면 전쟁이 언제 끝날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장기로 바라보면 결국엔 전쟁은 끝날 거잖아요. 그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전쟁이 끝날 때 나는 어떤 자산을 갖고 있어야 돼?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전 챗GPT라는 말씀 드렸지만 그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하나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저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이전으로 에너지가 돌아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제 호르무즈를 막아보면서 자원부국들, 자원을 갖고 있는 국가들, 자원의 재고가 많은 국가들이 유리해지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셰일 혁명 이후에 자원부국들이 좀 푸대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국면이 좀 바뀌게 되지 않나?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테크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또 에너지까지도 갖고 있는 미국의 위상이 한 레벨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5월까지는 국내 증시 랠리 계속 됐는데 6월부터 변동성 커지고 등락도 반복돼가지고 투자자들 현기증 엄청 큽니다. 하반기에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면 될까요? 아니 저도 욕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그 분산 투자하라는 얘기 하니까 또 공자님 말씀한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좋다. 모르는 사람 없고 아무도 반론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기가 되게 힘들죠. 저는 못 하거든요. 분산 투자도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두 개의 자산이 너무 많이 뛰니까 포모라는 게 오잖아요. 따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르면 오를수록 그 쏠림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원칙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특정 자산이 단기에 너무 많이 세게 오르잖아요. 그것도 수급의 요인으로. 수급은 심리하고 맞물려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이 정글짐 큰 거 높은 거 있으면 정신없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맨 위에 올라가면 갑자기 겁이 덜컥 나요.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느끼고요. 부담을 느끼면 작은 뭔가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어떤 때는 되게 심각하지 않은 이슈인데. 그래서 가끔씩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이상하다고. 옛날에 이런 뉴스 무시하고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 별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정글짐 꼭대기에 있을 때하고 정글짐 맨 밑에 있을 때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단기에 급등했다라는 것 자체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심리적인 민감도가 높아요. 그리고 내가 포모 때문에 따라갔는데 갑자기 막 흔들리면 멘탈이 더 나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쓸려다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유지하는 분산 투자가 되게 중요하고 그 상황에서
조금씩 비중을 변경하면서 대응하는 정도, 그런 걸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조언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단장님도 분산 투자 전략을 고수하고 계신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결국에는 우리가 안전자산 같은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고 해서 되게 부담 느끼시는데, 금리가 높으면 반대편에서 채권을 할 때는 보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론 채권의 이자가 주식에서 받는 수익률보다 보잘것 없을 수 있죠. 근데 영원히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게 좀 나눠 놓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부의 갈림길에 대해서 오건현 단장님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